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최혁진입니다. 2026년은 역사적인 원주선언이 발표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원주선언은 1976년 천주교 원주교구 사제들과 많은 양심적인 종교인들,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유신헌법의 반민주성과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비판하며 민주주의와 양심의 자유를 발표한 선언입니다. 그 중심에는 고 지학순 주교와 무의당 장일순 선생이 계셨습니다. 지학순 주교는 유신 체제 하에서 종교인으로서 국가 권력의 폭력과 인권 침해에 맞서며 종교계가 민주화 운동의 주체로 나서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셨습니다. 무의당 장일순 선생은 민주주의를 협동생명 공동체라는 생활의 질서로 구현하며 지역 시민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게 한 사상가이자 실천가입니다. 원주의 민주화 운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군부 독재와 부패 권력에 맞선 정치적 민주주의 운동. 둘째, 생산, 소비, 노동, 금융 협동조합 등의 결사와 공동체를 통해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한 경제적 민주주의 운동. 셋째, 민주주의 내재화를 위해 마을 주민 주도의 풀뿌리 자치민주주의 운동이 병행되었습니다. 원주선언이 발표된 지 50년이 지났지만 이 세 가지 과제는 지금 내란을 극복하고 심화되는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더 강한 정치적 민주주의의 기반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기본 사회 실현과 사회연대 경제를 통해 모든 이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하는 경제사회적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촛불과 응원봉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사회의 활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풀뿌리 자치민주주의를 일상에서 더 강하게 실현해야 합니다. 통일교, 신천지 등 정교유착 세력이 국정농단의 중심에 선 오늘의 현실에서 종교계가 중심이 되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사회 정의를 위해 앞장섰던 원주의 역사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원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경험이 국민주권 정부에서 다시 해석되고 조명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대정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통일교와 신천지의 헌정질서 유린과 국정농단 수위가 대단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총리님의 의견을 듣고자 자리에 모셨습니다. 총리께서도 얼마 전에 SNS에 사입이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종교로서가 아니라 종교를 사칭하거나 또는 어떻든지 간에 본질적으로 정교유착 또는 정치에 대한 매수나 뇌물행위 그리고 정치에 대한 불법 개입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민주사회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척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통일교와 신천지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김건희, 권성동 등 일부 권력층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을 했다는 개인적 비위의 선을 넘어섰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이들의 정치 권력에 대한 조직적인 개입, 대한민국 헌법 질서 자체를 유린하고 이를 통해서 막대한 사익까지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보도에 보니까 국민의힘에는 통일교, 신천지 등에서 최소 15만 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가입을 했고 지난 대선과 당내 경선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검찰에 대한 청탁, 심지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공공기관 운영에까지 관여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죠? 제가 직접 확인하거나 현재까지 어떤 객관적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바는 없기 때문에 저도 이러저러한 보도가 나온 것을 접한 정도 수준입니다만은 어떤 불법의 어떤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정당이 어디이냐를 떠나서 근절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상황이 수사와 언론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사법적인 조치까지 진행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지금 이 중대한 문제를 좀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사죄나 반성도 안 하고 있고 사실을 제대로 공개도 안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관련 당원들에 대해서 제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정도 되면 이 정당의 당명은 더 이상 국민의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일교의 힘, 신천지의 힘이라고 부르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답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총리님, 현재 합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몇몇 분들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이 통일교 신천지는 수사를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수사를 하게 되면 몇 사람을 꼬리 자르기 형태로 감옥에 보내고 그 사람들 나오고 나면 그동안 축적한 재산으로 평생 먹고 살 거 주고 그런 식으로 이 국면을 넘어가려고 한다 그럽니다. 제가 볼 때 이 통일교 신천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정교 유착과 각종 편법으로 그동안 축제한 막대한 이 재산을 국가에 환수당하는 이런 확고한 조치를 가장 두려워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통일교가 최근에 강남에 있는 1,600억짜리 빌딩을 급하게 매각했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었는데요. 이게 아마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법안까지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민법을 개정해서 합수본의 수사와 병행해서 통일교 신천지가 명백하게 정교 분리의 원칙을 위배하고 반복적으로 불법적 행위를 할 경우에 해산과 동시에 그 재산을 국고에 환수해서 다시 공익적 목적에 쓰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요. 총리께서 척결이란 표현을 사용하신 것도 저는 이러한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라는 나름의 생각에서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지는 제가 동의하는 바고요. 네.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몰수,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원인과 이유로 몰수까지 행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법리들이 좀 정리된다는 전제하에서 저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총리님. 그 통일교와 신천지가 자신들의 이권 때문에 조직적으로 정교 분리의 그 원칙을 위배한 것인지 또는 국민의힘이 이들의 힘을 빌려서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이들을 활용한 것인지 두 가지 모두가 철저하게 수사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합동수사본부에서 잘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네, 총리님 자리로 가시고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네, 장관님, 그 경북 영주에 가면 할매 묵공장, 할배 목공소라는 곳이 있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듣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 여기가 인구 초고령 지역이고 뭐 지방 소멸 위기가 심각한 곳인데 80 노인네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묵을 만들어서 1년에 매출 1억을 올린답니다. 그 수익금을 가지고 또 동네에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을 돌보고 집수리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네, 대단히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이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게 발달 장애인인데요. 그 발달 장애의 고용을 위해서 일하는 베어베타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깜짝 놀란 게 지난 몇 년 사이에 1,000명 가까운 일자리를 만들어냈고 이 발달 장애인 중에 80%가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장관님, 이보다 멋진 혁신이 있습니까? 저는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이웃과 마을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서로 협동하고 연대해서 일자리 만들고 소득 올리고 또 그 이익으로 더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이런 모습이 최고의 혁신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혁신이겠습니까? 네, 우리나라를 기본 사회로 끌고 가는 아주 바탕이 되는 이 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사회 연대 경제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유엔도
지금 사회연대 경제를 활성화하라고 전 세계 각국에게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주무부처로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지난해가 제2의 세계 협동조합의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이 사회연대 경제기본법은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네, 뭐 제가 세 차례에 걸쳐서 대표 발의를 한 적도 있는데요. 예. 예, 지금까지 안타깝게도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면서 행안부에서 주무부처의 네.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여야 의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19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 67명이 공동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1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IMF 때 금도 모아주고 실직당하는 그 상황에 거리에 내몰리면서도 그걸 참고 나가서 뭐 했습니까? 협동조합 만들고 사회적 기업 만들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살아보자라고 했는데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국회가 그 기반을 만들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이렇게 장시간 동안 입법조차 안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반대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회라는 표현, 연대라는 표현을 이것에 대해서 사회주의라느니 빨갱이라느니 이런 말까지 하고 있다는 말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사회복지는 사회주의 복지입니까? 사회보장은 사회주의 보장입니까? 예, 사회기본권은 사회주의 기본권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 도대체 언제까지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법을 통과시킨다는 그런 말로 이 상황들을 면피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제는 장관님께서 직접 나서셔가지고요. 특히 민주당 의원, 범여권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라도 국민을 위해서 법적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기본사회도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합니다. AI 디지털 전환이 되면 일자리가 더 없어질까 봐, 불평등과 격차가 더 확대가 될까 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지? 이분들이 군대도 갔다 와서 산업화를 일군 이분들이 노후에 내가 과연 자식도 안 돌보는 이 사회에서 누가 나를 돌볼까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기본사회도 국민의힘이 그다지 적극 협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제가 보면 민생 관련된 정책을 우리 국민주권 정부가 성공하길 원치 않아요. 본인들이 대안이 없고 대책이 없으니까 지금 정부가 일을 못하게 만들어서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부정의 정치만 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다리지 마시고 강력하게 추진해서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이 불안한 상황에서도 우리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 환경을 꼭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장관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검찰의 보안수사권은 폐지하고 보안수사 요구권 정도만 남기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법무부의 입장은 잘 모르지만 보안수사권을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나 네네. 보안수사 요구권도 남기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안수사 요구권도 지금 남용되는 사례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의 자치단체장과 그 주변 측근들의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 의견으로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계속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서 시간을 끌고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 이후까지도 결론을 안 내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장관님 이 논의에서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보안수사권, 보안수사 요구권, 재기수사권 이거는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생긴 제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제도가 악용돼서 이것들이 특권층과 기득권들을 위해서 악용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된 게 아닙니까? 예, 정경 의원님 수사가 1년에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사건만 해도 꽤 돼. 60만 건 이상, 한 80만 건 네네. 되고요. 그다음에 무혐의 처분이라든가 돼갖고 종결해갖고 송부되는 것만 해도 한 50만 건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권한이 남용돼 갖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 1%도 안 됩니다. 사실은 보완 수사라기보다도 저는 보완의 필요성을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의 형사 사건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 장애인, 여성들, 우리 사회 소외계층들 이런 분들이 힘이 없을 때 1차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됐을 때 그걸 한번 돌아다보는데 증거가 부족하거라든가 또는 당사자 억울함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 때 한번 어떻게 그걸 보완할 것인지 저는 이런 점들 좀 함께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장관님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한 가지 이제 우려하는 것은 경찰을 견제하냐, 검찰을 견제하냐 이 논의가 중심이 아니고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중심인데 그 논의를 중심으로 저는 현재 입법 발의를 차라리 그렇다라고 하면 보안 수사권이나 요구권, 재수사권을 국민 권익위로 주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안도 지금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도 검찰이냐 경찰이냐를 넘어서 제3의 대안까지 장관님께서 폭넓게 보시고 대통령께서 수기를 하자라고 하셨으니 다양한 국민 인권 권익 중심에서 검토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다만 수사하고 기소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딱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수사는 최종적으로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소를 하려고 하면 수사가 증거라든가 어떤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소하기에 합당할 정도로 성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 부족한 점들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제3의 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다른 어떤 문제점들, 시간적인 어떤 지연이라든가 또 추가적인 비용들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해 갖고 저는 국회에서 이렇게 좀 수기를 더 해주시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50년) 전 1976년 원주에서 1980년 광주에서 1987년 전국의 청년 학생들로 이어진 민주주의의 역사는 박근혜 탄핵의 촛불 내란에 맞서 싸운 의원동의 힘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하여 민주정치의 토대를 단단히 하고 AI 디지털 혁신 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본 사회를 실현해야 하며 가장 낮은 곳의 사람들까지도 주권자로서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풀뿌리 자치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에서 완수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지역의 많은 소상공인 점포들이 문을 닫고 서민들이 이 추운 겨울을 가슴 아프게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결의를 가져야 합니다. 내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며 반성 없는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반드시 이뤄내야 됩니다. 억강대학 대동세상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합니다.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번영에 입법적, 제도적 초석을 다지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지원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북구 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정진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는 호남 시민 여러분, 이하경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북구갑 출신의 정준호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5국 3특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을 공약했고 이를 당선 이후에도 중요한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은 인구 소멸 위기와 소득 격차, 주택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꼭 달성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호남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 광주 전남이 가장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전남 광주특별시 설치 법안을 수기와 협의 끝에 발의했고 지난주 상정했습니다. 저는 행정통합법안의 최초 발의자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전남 광주특별시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총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후 내내 서 계셨는데 괜찮으십니까? 네, 네,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아까 주호영 부의장님 그리고 민영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고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특례 조항에 대해서는 민영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공언하신 대로 매년 5조, 4년간 20조 원이 지원되는 거 맞죠? 네, 공청회를 제가 다녀보니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구체적으로 이 20조가 어떤 부분에서 얼마가 지원되느냐, 이렇게 구두 발표 외에 불가역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재정 TF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이 지금 국민들께 상세하게 공유되지는 않다 보니 관련된 내용에 관한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리님께서는 많은 정보를 보고를 받으시고 논의 과정에 참여를 하고 계실 테니 20조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불가역적인 부분이 확정이 되어 있는지 이 기회에 국민들께 설명해 주십시오. 첫째는 연간 최대 5조입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과연 그 5조를 다 쓸 수 있나? 지금까지 보면 사실은 지방자치 단체, 광역 또는 지방정부에서 그렇게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사업 비용이 그에 훨씬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최대 5조이다. 물론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적절치 않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아마 제공될 것으로 압니다. 두 번째로는 포괄적으로는 통합교부금 또는 그러니까 통합 지원 또는 통합교부세 이렇게 현재 설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구체적인 구성에 있어서는 현재 있는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등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어서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군데가 될지 두 군데가 세 군데가 될지 그리고 제가 그 시뮬레이션을 한 것을 보니까 그 구성이 각각의 세 군데의 통합 그러니까 광역 정부의 인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구성이 달라질 경우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시뮬레이션 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 액수에 대한 결정은 대통령께서 재정당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제 가능한 최대한을 담보한다는 전제하에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구성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특별법이 통과돼서 몇 군데가 되는가가 좀 명료해진 후에 저희들이 차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되는 지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런 취지신가요? 사실 세 군데 이상을 넘어가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죠. 재정적 부담이라는 게 처음에는 한 지역 정도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두 군데 세 군데로 지금 늘어날 가능성을 놓고 계속 시뮬레이션과 이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 이것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 계산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구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몇 퍼센트 몇 퍼센트다라고
한 지역의 예를 딱 일괄해서 하기가 조금 수치의 차이도 있고 해서 하여간 그렇게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강기정 시장께서 본인의 SNS에 총리께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매년 5조 원, 4년간 20조 원조차 법에 명시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구속력 없는 말 잔치로는 통합특별시의 밑그림을 그릴 수 없다라고 글을 올렸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요. 만약 그렇게 쓰셨다면은 그것은 꼭 그렇게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이재명 정부는 제시한 또는 약속한 공약을 철저하게 지킬 것이고 더구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고하게 국민에게 약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있어서 총액 부분은 제시한 대로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해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왜 4년간 20조냐, 5년간 25조라도 약속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정부 임기 5년, 그 다음에 만약에 통합 선거가 시행된다면 올 7월 1일부터 통합 광역 지방 정부는 이제 작동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을 계산하면 이제 사실 남아있는 기간은 우리 정부 내에서 저희가 약속하고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기간은 4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5년을 안 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문제에 대한 질문을 따로 주시면 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검토된 적은 있었습니까? 5년 또는 6년 이렇게 연속적으로 한번 발표를 해보자. 그 논의까지는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일정하게 윤곽이 잡힌 후에 대략 이러이러한 구성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제가 실제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5년 6년 이렇게까지 논의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추정컨대는 아마 이것은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책임질 수 있는 기간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일정하게 광역지방정부, 통합정부가 재정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산업의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동시에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공공기관 이전까지 연동되었을 때에 일정한 마중물로서 작동할 수 있는 필요 충분 기간을 종합해서 4년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정부의 기간에서도 그 통합 지역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연속성을 가질 것이다. 이런 정도의 문제의식은 이 정부가 집중돼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는 있겠죠? 네,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말씀드렸듯이 우선의 문제의식은 우리가 확실하게 책임져서 이룩할 수 있는 데까지 이 부분을 책임진다라는 차원에서 일단 말씀드렸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아마 민형배 의원님 질문에 답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뿐만이 아니라 4년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이러한 시도들이 전국화되고 타 시도로 전파된다면 4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운영 방식과 각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관계 내지는 존재 형태 자체가 굉장히 지금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해가면서 저희들이 조금 논의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통합이 되면 그 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에 준해 장관급으로 격상되죠. 그렇습니다. 국무회의도 참여할 수 있겠네요. 현재는 서울시장이 그 지정된 그러니까 국무위원이 아니라 지정 배석자로 아마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늘 참석하지는 잘 않습니다. 일이 있어서. 그런데 취지를 따져보면 두 군데가 되건 세 군데가 되건 동일한 격을 갖춘 통합자치단체장이 되면 기본적으로는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나 국무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떤 식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좋으냐, 세 분 다 또는 순차적으로 또는 그중에 대표성으로 이 문제는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현재 서울시장의 참석은 그분이 특별시장이어서라는 측면도 있지만 아마 현재까지 전체 그 지방자치단체의 일종의 대표성을 갖고 참여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중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를 조금 논의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공청회에서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통합이 되니까 광주라는 도시가 사라진다. 그래서 아쉽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광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혹은 광주, 혹은 대전, 이렇게 비슷한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광주에는 동서, 남, 북, 광산구 이렇게 5개의 자치구가 있는데 이 자치구를 어떻게 처리를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광주 특례시를 별도로 만들자 아니면 자치구를 자치시로 격상해서 변경을 하자. 이거와 관련해서 총리님의 혹시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그걸 논의를 좀 해봤는데 구를 시로 바꾸는 문제는 구를 없애고 시를 새로 신설하는 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첫째 법적인 문제가 있고 현행 법상 자치시와 자치구의 구별에 의하면 똑같은 지역, 예를 들어 현재의 광산 또는 광주 남구 이럴지라도 똑같은 것이 자치구로 규정되느냐 자치시로 규정되느냐에 따라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도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와의 논의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만들어질 그 광역통합정부와의 논의 내부에서의 주민들의 공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정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것까지를 다 완결한 후에 이 문제를 처리하면 사실 하세월이 될 수 있어서 우선 큰 틀을 정리하면서 논의하는 것이 불가피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지역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지역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법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예를 들어 광역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일단 법적으로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 광역통합정부의 의견, 그리고 또 중앙정부의 의견 이런 것을 잘 조화해서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총리께서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하시겠다라고 저희 광주 전남 의원님들 모였을 때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네. 진행된 게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그 이번 통합이 예를 들어 특별법이 통과된 후에 후속하는 사안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의논할 것인가에 관한 것을 말씀하신다면 일단 총리실의 직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논의되는 특례 문제 등등을 포함한 사실은 저희가 현재 예상 못하는 많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논의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원위원회 내부에 지금 공청회만으로는 좀 갈증이 난다. 시민들이 좀 더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욕구를 총리실에서 결국에는 좀 해소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총리실 주도로 그런 협의체를 좀 구성하는데 전국적인 기준을 세워주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부의 지원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요. 또 필요한 것은 당 또는 민간과 함께 일종의 협치 가버넌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함께 의논해서 정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할 예정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셨고 그 광주 전남 의원들 오찬 자리에서도 집중형으로 이전하자라는 얘기가 언급되기도 했었습니다. 전남 광주 특별시가 첫 통합특별시로 출범한다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배려를 받는 것이 맞지 않는가? 수도권과도 가장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배려 기준이 있으십니까? 우선 현재까지 상황을 말씀드린다면 광역 통합이 된 곳을 우선적으로 논의한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미 제시한 원칙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도권에서 보다 먼 곳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감안한다 하는 것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원칙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공공기관을 이전한다고 해서 전국에 똑같이 막 산재 형태로 이렇게 분산시키는 것은 해보니 조금 효율적이지 않더라라는 좀 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산하면서도 집적하는 방식이 좋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있는데 꼭 100% 그것이 합의된 건 아니지만 그것도 많이 그런 의견이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공공기관 이전과 좀 차이가 있지만 한 가지 제가 아이디어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됐고 소유 분산 기업인 KT를 전남 광주 특별시로 한번 이전해 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국가기관통신사로서 인공지능, 통신 데이터에 특화된 기업이고 AI 컴퓨팅 센터가 해남으로 유치됐고 인공지능 기업들도 해외에서 전남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총리님, KT 이사회와 노동조합의 의견을 경청하신다는 전제로 이 제안 한번 검토해 볼 만한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서 주도적으로 또는 의원님과 함께 광주 지역의 의원님과 단체장들께서 노력을 하시면 그런 영역에 속하는 일이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정부 지분이 있습니다만은 민간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방향을 갖고 풀어가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상황 같고, 그러나 의원님의 어떤 창조적 상상력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많이 논의를 해보시면서 실마리를 더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이디어로서는 나쁘지 않다 정도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예, 그거 제가 뭐 그걸 아이디어를 평가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민영배 의원님께서는 국토 남북권 개발청 같은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기업들이 그 광주 전남에 투자할 수 있도록 권역별 산업은행 같은 형태의 서남권 산업투자청을 좀 설치를 하자, 이런 법안을 발의했었는데, 이런 비슷한 모델도 좀 수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부산에서 논의하고 있는 동남권 투자은행 그 아이디어를 처음에 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현재로서는 결과적으로 산업은행의 자회사 형태로 됐는데, 그때 발상 중에 하나는 그것이 동남권이 되고 충분히 진행되면 그와 유사한 형태가 다른 권역으로도 적용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는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이 아마 통상적인 중앙부처형 공공기관이 아닌 그런 지역발전 지원형 금융기관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돼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또 저도 매우 관심을 갖고 같이 의논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우리 윤호중 행안부 장관님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 경찰의 주무장관이시죠. 네, 예.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합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들도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당연한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의 영혼을 판 사람들이라고 공격한다. 그런데 청와대에도 내각에도 마귀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4년 넘게 갖고 있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믿는다면 진작 팔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관계 바로 잡겠습니다. 대통령님은 1가구 1주택자입니다. 사실을 호도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작 장 대표 본인은 어떻습니까? 2025년 3월 재산신고 기준으로 지분 소유를 포함해 본인과 배우자가 총 6채의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권도 대전에 2군데나 갖고 있습니다. 장동혁 부부 대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팔 다리가 따로따로 살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러고도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여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국민 앞에 최소한 염치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1월 국토위 여당 의원 일동 명의로 장동혁 부부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 보고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마도 경찰에서 그 법률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 대상 당진강 고속도로는 2019년 9월 설계를 시작했고 2022년 2월에서 12월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했고 23년 11월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 장동혁 대표는 보궐선거로 의원이 되자마자 예결위, 그것도 예결소위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예결위 서면 질의로 이 고속도로 사업 528억 증액 요청을 했고 실제 그 다음에 정부 예산으로 80억이 순중되었습니다. 화곡리 1-47번지 땅입니다. 문제는 이 고속도로 종점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에 배우자가
약 214평 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애초에 이마이였다가 현재는 창고 용지로 지목까지 변경된 사안입니다. 인근 중개사에 물어보니 10년 만에 땅값이 최대 10배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배우자는 기획부동산을 했고 국회 예산소위위원인 남편은 이해충돌 방지 혐의를 일으켜가면서 예산을 반영시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종점 2km에는 본인들의 땅이 있었습니다. 본인 명의 자체를 신탁원부에서 숨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서면지를 검토하고 예산 반영에 동의한 사람이 누군지 찾아봤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수사를 받고 지금은 구속돼 있는 김호 서기관입니다. 저는 장동혁 부부의 이 투기에 대해 제2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고도 제1 야당의 대표로서 당당합니까? 이러고도 부동산을 갖고 정부 여당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제발 염치를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화곡리 36-77, 36-76번지 임야 땅도 문제입니다. 장동혁 부부가 이 땅을 필지 분할한 후에 19년 4월 매입했는데 기획부동산 실패로 2019년 7월 가압류가 결정되기 3개월 전에 매입한 겁니다. 가압류가 예상이 되니까 서로 짜고 치고 가압류 직전에 장동혁 부부에게 땅을 챙겨준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가련이 546-34번지 약 570평 임야 문제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등기부 등본상 매입 계약을 5개월 먼저 했는데 등기 접수는 맨 마지막에 하는 이상한 신공이 발휘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광모 씨는 장동혁 대표의 부인이며 아래에 있는 곽정모 씨는 부인의 동생, 즉 장동혁 대표의 처제로 추정됩니다. 자전거래, 차명거래, 전형적인 가족 투기꾼의 모습입니다. 장관님, 부동산 감독원 설립 곧 예정돼 있죠? 네. 당연히 이 부분 문제가 되겠죠? 예, 부동산 감독원은 수사를 하는 곳은 아닙니다만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사법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제 한동훈 전 대표의 토크 콘서트 있었죠? 티켓 가격 보셨습니까?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R석이 79,000원, S석이 69,000원이었습니다. 토크 콘서트 제가 가봤을 때는 10,000원 또는 15,000원 정도였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크다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엄밀하게 검토해서 선거법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고위공직자 또 지도적 정치인들의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 등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국민 여러분, 호남 시민 여러분, 전남 광주특별시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동료 의원님들, 김민석 국무총리님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치,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을 앞두고 열리는 12일 본회의에 의원님들의 한복 착용을 제안합니다. 아시다시피 한복은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담은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세계적으로도 아름다움과 그 고유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류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2월 12일 본회의에서 한복을 함께 착용하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는 뜻깊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작년 한가위 직전 본회의에서 제안드려 많은 의원님들이 동참해 주셨고 한복의 아름다움과 좋은 취지 덕분에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작년 한가위에서는 모든 정당이 함께하지 못한 것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이번에 원내 정당, 재정당 지도부에 모두 연락을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모두가 한복을 함께 입는 것은 격한 갈등과 또 정치 현실 속에서도 정치권의 화합과 국민 통합의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주시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사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큰 명절인 한가위와 설 명절 전의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한복을 입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저의 희망도 함께 전합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 국가는 기억의 공동체입니다. 한 시대가 무엇을 기리고 무엇을 단죄하는지가 그 나라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근간이 됩니다. 해방 직후 우리는 반민특위 실패로 친일 청산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끈질기게 살아남아 오늘날 12.3 내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위대한 국민은 내란을 막아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내란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나치의 뿌리를 뽑아냈듯 내란의 설계자와 실행자, 교사자, 동조자들을 모조리 징치해야 합니다. 여전히 국회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극우 내란 본당 국민의힘의 존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윤석열 어게인도 모자라 전두환 어게인이 국민의힘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급 평당원인 극우 유튜버 좌한길, 우성국을 앞세운 극우 내란 선동의 싱크탱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내란 비호, 공무집행 방해, 내란 미화, 극단적 선동 등 행태는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위헌정당 기준을 충족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진정을 법무부에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도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법무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헌법상 책무를 다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란을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개혁 진영이 연대하고 단결해야 합니다. 민주당 홀로 이 거대한 과업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개혁진보정당,
그리고 차가운 광장을 지킨 시민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민주당 대표의 전격적인 합당 제안은 민주개혁 진영의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치연합 방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우리 공동의 목표를 향한 진심 위에서 선거연합, 정책연대, 통합 등 모든 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 개헌, 정치개혁, 부동산개혁 등 조국혁신당의 가치와 비전에 대해 열린 논의를 시작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개혁 5당의 원탁 합의 정신도 진전을 보이기를 기대했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서 원칙과 질서를 따르는 조국혁신당의 당내 수기와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무색하게 민주당 일각에서는 비생산적 권력투쟁, 우당에 대한 모욕과 비난, 근거 없는 음모론과 존재하지 않는 미략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어떠한 정치적 소란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가치와 비전, 원칙을 지키며 검찰 사법개혁, 정치개혁, 부동산개혁이라는 3대 개혁 완수를 위해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첫째, 검찰 사법개혁 이행에 매진할 것입니다. 지난주 민주당은 정부가 입법 예고했던 검찰개혁 법안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소청에 보안수사 요구권만을 부여하고 중수청의 구성을 수사관으로 통일하며 수사 영역을 6개 범죄로 축소하는 등 민주당의 수정안은 그동안 조국혁신당의 문제제기와 정확히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제정,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96조 폐지에 이르기까지 검사의 수사권을 원천 차단하는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위해 끝까지 집중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추동력은 사법개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검찰 독재의 만행을 준엄하게 꾸짖는 대신 정의의 저울에 제멋대로 눈금을 긋고 권력의 방패가 되어 면죄부를 살포했습니다. 법원은 김건희가 시세 조정을 알았고 판돈을 댔다면서도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했던 직위연식 산수에 버금가는 사건 쪼개기는 법조계의 유행처럼 퍼졌습니다. 3학기 600만 원 장학금은 유죄, 곽상도의 아들 32세 7년차 대리의 50억 퇴직금은 무죄입니다. 명태균, 김영선의 세비 반띵 재판은 어떻습니까? 공천 대가를 단순 채무 변제와 급여로 둔갑시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만 벌어지면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희한한 판결이 고장난 라디오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대선 한복판에서 이재명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던 상고심 주심 박영재를 신임 법원 행정처장에 임명했습니다. 사법 쿠데타의 논공 행상입니다. 달선하는 사법부를 주권자 국민과 함께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이미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진 사법개혁 과제들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관 증언법,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은 국민의힘의 어깃장으로 설 연휴 전 처리가 요원한 상황입니다. 법원 행정처 폐지 논의는 어느샌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직위원 없는 재판부를 목놓아헤쳤던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엄중히 여겨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껍데기만 바꾸는 위장개혁을 막아낼 것입니다. 실질적인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이끌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정치개혁입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정치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에 갇힌 고인물이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희망하는 정치는 누가 더 국민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꿀 것인지 겨루는 진검승부의 바다입니다. 민주주의의 모내기가 시작되는
지방 정치부터 근본적으로 혁신합시다. 2인 선거구제 전면 폐지와 3, 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대표 대폭 확대, 무투표 당선 차단, 돈공천 추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방자치 혁신이 유능한 민생정치로 이어집니다. 극우 내란 세력을 국민 주권의 이름으로 심판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방선거 전 정치개혁 과제 이행을 결단해 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책임 있게 답해야 합니다. 민주진보진영의 개혁과 연대를 위해 원탁에서 합의한 결선투표제,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조국혁신당은 정치개혁 과제들을 완수하기 위해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그리고 시민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연대하며 공동 대응의 전선을 단단히 구축하겠습니다. 개혁과 연대를 무장한 조국혁신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제로에 매진할 것입니다. 내란전당 국민의힘을 몰아낸 자리에 새로운 정치를 채워 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직면한 불평등과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재난의 최대 원흉은 부동산 투기입니다. 막대한 불로소득 앞에 노동의 가치는 한없이 초라합니다. 주거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서민의 일상은 불안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공화국 시대를 끝내고 주거권이 당당한 권리가 되는 사회권 선진국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일 신토지공 개념 입법 추진단을 출범하고 3가지 핵심 입법을 약속드렸습니다. 먼저 과거의 위헌 논란을 걷어낸 택지 소유 상한제입니다. 토지를 독점해 지대를 챙기는 구조를 혁파해야 합니다. 개인이 필요 이상으로 땅을 소유해 투기하는 행위를 엄격히 관리하고 투기 수단이 아닌 실제 삶의 공간으로 공급되도록 적극 유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토지분 종부세 현실화입니다. 유효토지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높이고 그로부터 확보한 세수는 지방교부세 배분과 토지주택은행 전입으로 국민 전체의 주거복지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이익 환수제 강화입니다. 도입 당시 50%에서 현재 25%까지 낮아진 개발 부담률을 다시 50% 수준으로 정상화하여 부동산 불로소득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또한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의 절반을 개인의 주머니가 아니라 공공의 몫으로 돌려 서민 주거 안정과 공공주택 품질 향상에 투입해야 합니다. 신토지공 개념 3법의 토대 위에서 공급의 패러다임을 확실히 전환하겠습니다. 첫째, 공공주택은 더 이상 도시의 외곽이나 저가형 공급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강남과 용산처럼 입지가 좋은 곳에 민간 브랜드 아파트를 압도하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아파트 가격표에 인생을 저당 잡히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사지 않아도 집 걱정 없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대폭 늘리는 것입니다. 주거의 안정성이 보장되면 미래 설계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공공이 시장의 든든한 공급 주체가 되면 민간 시장의 비상식적 가격 거품도 통제될 것입니다. 셋째, 공급 형태 또한 획일적인 틀을 깨야 합니다. 사회주택과 협동조합형 주택, 지분 공유형, 지분 적립형 등 다양한 공급 방식과 함께 생애 주기에 맞춘 평형을 골고루 마련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용산공원과 서초동 법조타운, 태릉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 부지, 그리고 서울공항 등 핵심 지역에 총 12만 8천 호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용산과 서초와 같은 입지를 제외하고 장기 공공임대라는 획기적 대안을 포기한 정부의 공급안은 대폭 수정되어야 합니다.
기득권이 독점하는 도심의 노른자위 땅을 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조국혁신당의 공간 주권 선언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응답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 사법개혁과 정치개혁, 그리고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국가의 확고한 약속으로 못 받기 위해서는 제7공화국 개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합시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공화국임을 헌법 제1조에 새겨 넣읍시다.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겨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바로 세웁시다. 국가의 번영이 국민의 기본 권리로 이어지는 사회권 선진국의 비전을 분명하게 공표합시다. 특히 기후위기로부터 미래 세대의 생존을 지켜낼 환경권은 제7공화국의 근본 책무가 되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 세대의 책임을 다합시다. 그 미래를 채워나갈 청년들이 생애 첫 개헌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다시 젊게 만드는 기회를 누리게 합시다. 개헌의 시작도 완성도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몫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입법부의 직무유기로 인해 국민이 국민투표를 할 수 없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국민투표법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왜 서두르냐는 국민의힘의 생태집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국회의장님과 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을 시작으로 하는 제7공화국 개헌 논의를 위해 개헌특위를 구성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은 약속드립니다. 선진국이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 숨겨진 국민의 각자 도생을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대한 얼음을 깨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늘 험난할 것입니다. 기득권의 저항과 방해를 수없이 마주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끝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개혁과 개헌의 쇄빙선이 되어 차가운 현실을 차근차근 깨트리겠습니다. 그 뒤에 따라올 민생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께 온전히 닿을 때까지 가장 선명하고 끈질기게 끝까지 전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왕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 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과 양국 간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려는 것으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1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6년 3월 9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솔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협박에 고통스럽고 고뇌에 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의 세계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캐나다와 그린란드, 베네수엘라를 미국에 주로 편입하겠다는 상식 밖의 위험한 언사를 거침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투자 협력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앞세워서 한국 국회를 직접 언급하며 압박하는 상황, 그 자체가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권 침해입니다. 11월 14일 발표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25항에 따르면 본 양해각서는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통상 국가 간의 관계에서 합의를 어떤 형태로 했던 그에 관한 국내적 절차에 관해서는 따지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대한민국 입법부를 언급하며 상호 관세율을 25%로 다시 올리겠다는 기습 선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이 기습 선언에 대미투자특별위원회 구성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입법권 침해에 대한 항의 입장을 먼저 표명했어야 합니다.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60조 원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를 검증하고 조치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렇기에 한 달이라는 시간을 못 받고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460조 원이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은 외환시장, 국가신용, 산업구조, 일자리, 공적 자금 손실 위험까지 광범위합니다. 그 손익구조를 꼼꼼히 따지기도 전에 기한부터 못 박아 놓는다면 이는 심의가 아닌 추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졸속 결정의 대가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무엇보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 특위의 위원장을 맡는 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협박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도리어 우리 정부만 탓해온 세력이 어떻게 국익을 지키겠습니까? 전시작전권 문제만 나오면 신중히 해야 한다라는 핑계를 대며 주권 회복을 가로막아온 세력이 수백조 원이 오가는 대미투자 문제에서 국익의 원칙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최근 장동혁 대표께서 교섭단체 연설에서 미국이 벌이고 있는 분쟁과 그에 대한 참여를 말하는 것을 보고 저는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자칫 분쟁 연루의 명분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보조를 맞추는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며 마가 한국 지부를 자처하는 것은 아닌가 큰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세력에게 국가 중대 사안의 키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동맹국들에게 약탈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상호주의 없는 동맹은 협력이 아니라 일방적 부담 전가입니다. 이번 대미투자 압박은 약탈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굴종이 아니라 국익 중심의 원칙입니다. 진보당에서는 정부 국회 합동에 한미 관세 협상 국민경제영향평가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관세와 대미투자가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권과 국민 경제 그리고 주권을 지키기 위해 오늘의 대미투자특별위원회 구성에 반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석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0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많은 협의가 있었는데요. 민주당은 시급히 처리하려 했던 법안을 미루고 국민의힘도 비준을 주장해온 기존 입장을 미뤘습니다. 두 교섭단체가 국익 중심의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한 발씩 양보해서 시급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논의하자고 하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준 양 교섭단체와 국회의원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해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위에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달로 활동 기한을 정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어 가급적이면 2월 중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게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미국 정부에도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한 처리 의지를 가지고 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오랜 동맹 관계는 상호 깊은 신뢰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치,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11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 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파주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호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님의 그리고 또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파주갑 국회의원 윤호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국제 질서 자체가 요동치는 대격변기입니다. 미국, 중국 간의 패권 경쟁으로 세계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 질서와 유엔으로 상징되는 다자주의 국제 질서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경랑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더 발전해야 할 답을 내야 합니다. 예,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예, 오래간만입니다. 네. 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9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6개월간은 사실상 이 대통령이 없는 국정 운영이 아주 마비된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국가를 정상화시키기에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국정 지지율 평가에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총리 지난 9개월 동안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통상 분야에서 이 큰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화자찬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각종 조사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의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외교가 1위로 나옵니다. 외교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높다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핵심적으로는 한반도의 핵심 주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등과의 관계에서 정상들과의 우호적인
정상 간 인간관계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종합적인 외교 관계가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라는 평가가 국민들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에이펙을 포함한 그러한 국제적인 외교도 잘 진행되었고 실제로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연말까지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아주 잇따른 외교 일정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고 그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뭐 사견은 아니지만 이제 서울시장 나오는 거는 뭐 포기한 것 같아요. 우리 총리께서 복귀할 수는 없죠, 당에 아직은. 근데 저요? 이제 지방선거 끝나서 이 당에 복귀할 거죠? 서울시장은 안 나간다는 말씀 이미 드렸고요. 예. 지금 국정에 전념한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복귀할 때 민주당이 금년 8월 하순에 전당대회가 있어요. 그때도 계속 평당원으로 있을 거예요? 지금 뭐 국정에 전념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하기가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예. 마음속에는 뭔가 로망이 있죠? 국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예, 국정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자, 쿠팡 사건이 한미 간의 관심 사건으로 커지고 있어요. 이 쿠팡 사건은 사실 3,300만 명이나 넘는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사건이 본질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청문회를 했고 그런데 미국에서 부통령 그렇고 상원 의원 뭐 이런 상원 의원 하는 분들이 견해를 밝히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쪽의 하원에서 청문회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총리가 미국에 갔을 때도 부통령이나 여러분들한테 이 쿠팡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또 한국 정부가 그런 의도가 없다라는 걸 누누이 설명을 하고 또 한 라인을 가지고 있죠. 지금도 그런 설명을 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총리의 입장에서 이 쿠팡 사건에 대해서 좀 국민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벤스 부통령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또 국회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쿠팡 사건의 본질은 거의 우리 국민의 3분의 2 수준의 상당한 수의 성인의 정보가 유출된 사건에서 시작된 것이 본질이다. 그리고 그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 보고를 지연한 점, 또 그 이후 대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부 관계자들을 근거 없이 비난한 점 등등이 문제가 된 것이다. 다른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나 압박이 있지 않았다 하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조금 전에 대미 투자 특별법을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빨리 하라고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이 우원식 의장께서 중재를 해서 여야간에 이렇게 합의를 해서 한 겁니다. 근데 이 법이 사실은 큰 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속한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내실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총리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정부가 이게 지원을 하는 입법 지원을 하는 TF를 만들어서 총력전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내실 있게 설명할 수 있게 좋은 법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진두지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대미투자특별법의 내용은 이미 제출된 것에 대해서 여야가 잘 알고 계시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취지대로 입법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저도 여야의 지도자들과 의원님들을 뵙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TF라는 형식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됐습니다. 저기 여기 의교부 장관님 나오십시오. 예. 미국에 갔다 오셨죠? 네,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지난달 1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 대해서 입법이 지연된다고 이렇게 지적이랄까를 하면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SNS에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큰일이 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한 달 내에 입법을 하겠다고 천명을 했고, 그리고 또 장관, 그리고 또 산자부 장관, 그리고 통산본부장 이런 분들이 미국으로 그쪽에 가서 많이 또 설득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에 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관보의 문제에 대해서 당장은 관보 게재는 없을 것이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네, 그 미국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과거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뭐라 지금 예단키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동안 우리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설명들을 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식의 설명과 함께 지금 이제 관보가 뭐 금방 올라갈 것 같다라는 불안감도 있고, 시간이 조금은 좀 확보할 수 있다, 그런 뭐 판단도 있고 그래요. 근데 외교부 장관께서 이제 출장을 갔다 와서 국민들께 그거를 좀 정확하게 좀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만난 루비오 국무장관이나 또 그리어 USTR 대표는 사실 미국 정부 내에 이 지난번 합의된 조인트 팩트 시트 정상 간 합의 내용의 이행에 관해서 불만 내지는 그 분위기가 좀 나쁜 분위기가 있다, 그런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이제 우리 정부의 노력, 그리고 특히 국회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작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을 포함해서 미국 정부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소상하게 설명을 했고, 그 앞서 말씀드린 루비오 장관은 이에 대해 분명한 이해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한미 양국 정부가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자, 그리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 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아니요, 그 얘기를 이제 결론으로 제가 요구하는 게, 그렇게 협의를 하고 신뢰를 많이 좀 회복했기 때문에 당분간에는 그런 관보는 올리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겁니까? 네,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저런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정부의 일이 아니고 미국 정부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정부의 그 정책 결정과 발표하는 것이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 그렇게 좀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답답하네요. 네. 네, 저희도 답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그 출장에서 USTR 대표인 그리어 네. 예, 대표하고 오찬을 했죠. 단독 오찬이 아니고요. 예, 예. 알아요. 이렇게 라운드에서. 네, 제 옆에 앉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많은 그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USTR의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과의 무역 적자가 너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지시다. 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해 무역 적자를 개선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올려 균형을 맞추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뭐 미국이 이 무역 적자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 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가 좀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USTR의 설명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즉 한미 양국 간의 동맹 관계는 흔들림이 없다. 다만 미국이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로부터 무역 적자를 겪어왔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강하게 그 개선 방안을 요구를 해왔고, 그래서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 나름대로 투자 분야는 투자 요청을 하고 자기가 담당하는 통상협상 분야는 한국이 시장을 좀 더 개방해 주도록, 즉 비관세 장벽을 좀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해왔다. 그런데 그 투자는 합의한 이후에 진척이 좀 느리고 비관세 분야는 합의를 해서 이렇게 양국 간의 그 비관세 장벽을 줄여나가는 것에 대해서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실 자기도 다른 나라와도 비관세 장벽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다. 한국에 시간을 많이 쏟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걸 자꾸 진척이 안 되면은 방법은 뭐냐면은 그 감정 없이 그냥 관세를 좀 높여서 자기들이 그 무역 적자를 좀 개선하려고 한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그건 대단히 잘못된 방법이다 하고 논쟁을 한참 하다가 결국은 그러니까 저한테 무슨 표를 하나 꺼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골프 스코어 카드인 줄 알고 뭔가 봤더니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무역 적자 현황이었습니다. 저한테 보여주면서 자기로서는 이런 모든 나라들하고 지금 문제를 비관세 장벽을 비롯한 그 통상 교섭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데 한국도 그런 점을 이해하고 이 비관세 장벽 문제를 한국 정부가 좀 빨리 협의에 임해주기 바란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를테면 한미 간의 조인트 팩트 시트에서 비관세 장벽에 대한 이슈는 사실은 한미 FTA의 공동위원회에서 거기서 회의를 하는 건데 이 위원회가 아직 개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늦어진 것뿐이잖아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은 저한테 보여준 바와 같이 여러 많은 무역 적자국들과 저희가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도 좀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한국이 빨리 좀 응해달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우리가 준비하면서 옵션으로 다 제시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이미 관계부처와 외교부를 포함한 여러 관계부처가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통상교섭본부장이 USTR과 협의를 빠르게 진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게 대미투자법이 입법되기 전이라도 실무팀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협상을 해라라고 특별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내용에는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에 대한 내기 그런 옵션도 거론하고 또 준비하라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나요? 구체적인 지시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국무위원들 간에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빠르게 대응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다음 질의입니다. 자, 2025년 11월에 이제 한미 조인트 팩트 시트를 만들 때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이제 관세 관련해 가지고 통상 패키지고 또 하나는 안보 패키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안보 패키지는 핵 추진 잠수함하고 그리고 우라늄에 농축하고 재처리하는 거를 협상하는 그런 축으로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선 협력이 포함돼서 세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9일 날 우리 정부에서는 우라늄 농축이나 재처리에 대해서는 실무팀을 가지고 많이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또 그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도 안보리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 미국의 이 안보팀, 이 협상팀이 한국에 오나요? 네, 이번에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2월 달에 각 부처를 망라한 팀이 오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예. 그거는 뭐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다소 문제가 생겼지만 안보 패키지에서는 계속 정상적으로 협의되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은 이쪽 관세나 투자 분야에서 문제가 있다면은 이게 이쪽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설명을 또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고 미국으로서도 한국과 약속한 만큼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빠르게 협상을 진행하자는데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덕담입니다. 그 장관께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도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서 계속 제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조금 면제를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루비오 장관하고 협의를 하면서 해결을 했네요. 이걸 좀 간단히 경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결정을 할 때 루비오가 백악관에 연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건지 그런 얘기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이슈는 이제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 계류된 것은 미국이 좀 더 들여다보겠다고 해서 진행이 안 됐던 것인데 이번 회담 계기에 저희가 이 문제를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루비오 장관은 이걸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거의 그 자리에서 결정된 것처럼 됐습니다. 백악관에 특별히 문의를 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 백악관의 안보실 실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부 차관과 그 자리에서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이것이 뉴욕에 있는 미국 유엔 대표부에 전달이 돼서 이미 15개국 전원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곧 유엔에서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예,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게 한국의 제안으로 미국이 승인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이 북한에서 하여튼 호의적인 제스처로 시그널로 이렇게 받아주고 또 호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방부 장관님, 차관이시네요. 예, 장관님 외국 나오셨네요. 네, 사우디 해외 출장 중이십니다. 예, 저건 육군병장 출신입니다. 예. 아니, 1군단도 군단장 하셨죠? 네, 예,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작년에 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또 단계적으로 복원시키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여러 군데에서 그런 말씀하셨고, 근데 여기에서 선제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저 이재명 대통령께서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 의미를 사전 그대로 의미대로 잘 이해하고 군 당국에서는 대통령님의 이러한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선제적으로 한다는 거는 북한의 의도와 관계없이 협의도 하지 않고라도 그냥 선제적으로 하자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단계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 이 역시도 마찬가지 해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종류들 중에서 낮은 단계부터 점차적으로 높은 수준의 단계까지 이행을 복원을 해나가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낮은 단계부터 군에서 작전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곳서부터
해제를 복원을 하자 그런 뜻이죠. 예, 지금 우리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전방지역에 설치되어 있던 확성기 방송을 중지를 하고 또한 이를 철거했고 또 자유의 소리 방송을 중지를 했고 비무장지대 내 백마고지 일대에서 유해 발굴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접경 지역에서 군사훈련할 때는 북측에 통보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남북 군사회담도 저희가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낮은 단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군사적 신뢰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낮은 단계에서부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육군이나 해군이나 공군에서 그러면 육상, 해상, 공중에서 낮은 단계에서 옵션으로 이렇게 건의를 하고 또 토론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NSC에서는 9.19군 사업위를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그렇게 안건을 가지고 토론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낮은 단계에 있어서 복원하고 있는 그런 옵션들이 뭐가 있습니까? 9.19 군사합의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 중지를 위한 여러 가지 합의를 해서 이행을 해 왔었습니다. 이것이 2023년도에 일시적으로 중지를 했고 24년도에 효력을 정지한 상태인데 이를 단계적으로 복원해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 부처에서 같이 논의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옵션 내용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겠네요. 예, 논의 중에 있는 사항이어서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기엔 좀 제한이 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예, 불확실성이 뉴노멀인 시대입니다. 정부는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의결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도 중요합니다. 네, 윤호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수성갑 출신의 국민의힘 주호영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수성갑 주호영 의원입니다. 총리 나오시죠. 예, 수고 많으십니다. 광역지자체 통합이 논의되고 있죠. 네. 통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역 통합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그런 광역 지역으로의 산업의 이전을 통해서 국가의 미래 전략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하면 좋은 겁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제가 조문을 작년에 다 검토를 했었거든요. 중앙행정기관과 의견이 안 맞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지자체 요구가 거의 이 연방제에 준하는 그 정도 요구를 하고 있어서 오늘 이 공청회를 하는데 보니까 아직도 중앙정부가 100여 개를 노하고 있다 그래요. 이건 안 된다. 그래서는 껍데기의 분권에 불과하고 형식적으로 합치는 의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모레 이틀간 법안 소위가 있는데 총리께서 직접 보시고 행자부가 이해 당사자예요. 자기들 권한을 안 내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직접 챙겨서 이양할 건 대폭 이양해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되도록 좀 챙겨봐 주세요.
기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현재 원래는 처음에 한 군데에서 논의가 제기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 세 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그 외의 부분의 이양 관련된 특례 부분은 추후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대전, 충남, 광주, 전남은 민주당이 당론 발의했어요. 대구, 경북은 당론 발의가 안 돼서 불이익을 입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발의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까?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겠죠. 통합이 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이번에 통합을 못하면 4년 뒤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통합을 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 나가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4년 후 아닌 그 중간에도 만약에 합의가 돼서 진전이 된다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가 동의하자는 100가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조정 문제가 남아 있는데 법안이 통과됐다고 정부가 손을 놓으면 그 후속 절차가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회 특위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이후에라도 더 분권을 심화하기 위한 지방 살리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은 말씀이지만 이건 실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된 직후에 총리 산하에 이 문제에 대한 지원위원회를 두고 의원님들도 각 지역과 의논하면서 챙겨갈 생각입니다. 국회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국회와 함께 협의하면서 이게 당장 7월 1일부터 반려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챙겨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통합한 지자체에 4년간 20조를 지원하겠다 그랬는데 네, 최대 20조로 되어 통합 비용이 1년에만 4조 정도 드는 걸로 나와요. 전산망을 합친다든지. 그래서 통합 비용을 주는 것이라면 의미가 별로 없다. 이것이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기존 예산에 포함될 수 있는 걸 다 합쳐서 20조다 이렇게 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이 20조는 기존 예산 편성될 거라든지 통합 비용을 제외하고 20조인 거죠. 기존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통합 비용과 관련된 것은 계산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아주 기계적인 통합 비용 외에 지금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 미래적인 통합 비용, 소요 비용의 경우는 사실은 상당히 일종의 투자 비용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건 조금 논의를 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것은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20조가 말만 20조고 뭐 다 그저 그렇네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군부대 이전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해서 육군부대가 몇 개 성공을 했어요. 대략 1조 5천억 정도 들기 때문에 광역단체가 부담할 형편이 됩니다. 전투비행단은 12조의 이자 비용을 합치면 20조쯤 되기 때문에 기존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대구가 온갖 노력을 해서 법도 바꾸어 보고 공자기금까지 투입하려고 해봤습니다마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라가 하는 것이 맞다. 더구나 대구 비행장 220